예, 안녕하세요. 예, 요번 학기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차까지는 아마 그 교과서 내용대로 그냥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뭐 교과서야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물론 앞으로도 교과서로 하겠지만, 그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추려가지고, 뭐 논문이 됐건, 사례가 됐건 같이 제가 강의를 좀 해주고 여러분이 또 토론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하고 또 스스로 또 공부하고 또 사례도 분석하고 이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신문에 나왔던 건데 그렇다고 또 뭐 쉽지도 않습니다. 네.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4년 11월 15일, 16일 요때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그때 제가 좀 되게 인상 깊게 읽어서 스크랩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토론하고 제가 또 뭐 레포트를 낼 게 있으면 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목은 뭐 그냥 경영과 철학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경영과 철학. 사실은 경영이랑 철학은 잘 안 어울리는 건데 요즘 보면은 뭐 기업 경영자들이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요. 인문.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어떤 전략을 구상하거나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통찰력이 상당히 경영에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래가지고 많이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가 제목은 경영과 철학이라고 했고 이 내용 자체는 2014년 11월 15일, 16일 조선일보 신문,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보통 주말에 이제 위클리비즈라고 나오죠. 주말에 나왔던 그 사례를 제가 발췌해서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 하이데거인가 뭐 이런 말인데 저기 경영 철학의 한 수 배우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거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신문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그대로 했고 왜 하이데거인가 여기서는 하이데거는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현상학의 거장이다. 현상학. 그래서 뭐 철학자들 하면 여러분들 뭐 칸트도 생각나고 뭐 니체도 생각나고 뭐 여기 많이 있죠. 네? 뭐 쇼펜하우도 생각나고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이데거죠. 근데 현상학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마 뭐 이제 찾아보면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찾아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현상학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다.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고 속해 있는 세계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특히 얘기할 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해서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자기 이 숫자와 논리를 가지고 풀라고 막 하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해서 제한된 합리성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먼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노벨상도 타고 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인간은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며 속해 있는 세계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그래서 Red Associates는 이를 경영에 대입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결국 계량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어떤 이제 좀 단기간에 일정한 시간에 관찰을 가지고 하는 대신
직접 고객의 삶에 파고들어 그가 속한 세계 전부를 관찰하는 접근법을 많이 쓴다. 레드 어소시에이츠는 저기 그 덴마크의 경영 컨설팅 회사예요. 덴마크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데 그 하여튼 직접 고객의 삶에 파고들어 그가 속한 세계 전부를 관찰하는 접근법을 이제 주된 이 방법론으로 가지고 연구를 해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도 이제 이런 관련되는 주제로 뭐 고객 참여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뭐 주방을 꾸민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이 제품을 만들 때 뭐 뚝딱 큐니 뭐니 해가지고 PC 만들고 뭐라고 할 때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거냐를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해서 그거를 이제 파악해서 신제품 아이디어도 내고 뭐 경영활동에 썼죠. 서비스도 하고. 근데 결국은 하여튼 하이데거의 어떤 그런 현상학적인 관점, 네? 그래서 직접 고객의 삶에 파고들어가 그가 속한 세계 전부를 관찰하는 그런 접근법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레고는 1990년대 점점 더 레고라는 회사 알죠, 여러분? 조그만 애기들 이 블럭형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서 1990년대 빛을 잃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디오 게임기에 아이들이 이제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만 켜면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고 분석하고 비디오 게임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조립하지 않고도 바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쉬운 장난감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참담한 결과. 2004년에 사상 최대 적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뭐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하면은 애들이 좋아하겠지, 잘 쓰겠지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덴마크 컨설팅 회사 아까 얘기한 레드 어소시에이트의 코파운더인 공동 창업자인 마틴 라스무센이 관점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품을 개발했다면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놀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실제 가정의 조사팀을 파견합니다. 전 세계. 그래서 여러 국가 한 국가가 아니에요. 덴마크에서만 한 게 아니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삶을 관찰을 하는 거죠. 뭐 또 출근길부터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직장 동료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파악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상학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 또 독일 뭐 이런 데 사는 여러 도시들 가정의 조사팀을 파견해서 따라다니면서 노는 모습을 촬영도 하고 심층 인터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놀랍게도 생각했던 전통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즉각적인 쾌락도 좋아하지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운 기술을 익히고 이를 자랑하는 것에도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에 사는 11세 소년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면서 보여준 나이가 빠진 신발이 그 증거 중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쉽고 뭐 편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신발 옆구리와 바닥에 가득한 상처는 소년이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가 애착을 갖고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냥 단지 쉬운 게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제품을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완성되면 근사한 블록 개수가 1000개가 넘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래서 레고가 보이지 않던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핵심 질문을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가에서 아이들은 왜 노는가, 왜 노는가, 로 바꿔서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질문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왜 노나? 에? 놀이의 역할은 뭔가 이런 거는 인문학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의 거장인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해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들의 눈이 돼서 그들이 사는 세계를 경험하며 그들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직접 고객의 삶에 파고들어서 생활 방식을 파악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살듯이 살아봐야 문제가 보이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로는 독특하게 인문학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회사라고 웨더 어소시에이션 할 수 있고요. 소비자의 어떤 집이나 직장에 직접 찾아가 몇 주, 몇 달, 이렇게 삶을 관찰하고 아침 출근길부터 따라다니고 같이 점심을 먹고 직장 동료를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보통 기업에서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다르네. 이건 좀 인문학적 접근이네. 그래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커지면 커질수록 고객을 이해한다면서 각종 숫자와 데이터에 매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고객을 추측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은 만나는 사람이 시장의 고객이 아니라 다른 경영자들을 만나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경영자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다인 것처럼 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로 대화하고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대화를 쓰지 않고 어떤 시장이랑은 좀 괴리 있게 행동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례가 또 나오는데 이제 지금이야 텔레비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삼성전자 사례를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보여줬는데 2000년대 중반에 텔레비전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TV를 많이 팔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정에서 TV라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로 바꿨어요. 그죠? TV를 많이 팔아야겠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TV라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로 바꿨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TV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TV를 거실에 둡니다. 거실에 두는데
그리고 TV는 전통적으로 구매할 때 여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TV 디자인이 또 예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바보 상자 이런 말로 TV를 부르기도 했죠. 근데 소비자들은 몇 년이 지나도 괜찮은 디자인의 물건을 집에 두고 싶어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자들은 TV를 포함해서 디자인이 괜찮은 물건을 집에 두고 싶어 한다. 그리고 연구팀은 TV도 가구의 일종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삼성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고 이런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TV의 디자인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딱딱한 상자 디자인을 버리고 유선형 디자인을 택해요. 그리고 스크린은 또 평평하게 만들어줘. 지금이랑 따지면 그 당시는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상당히 그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발달했죠. 뭐 스마트 TV가 돼가지고 얇아지고 벽에 그냥 벽걸이로 붙이고 뭐 PDP니 LCD니 막 하다가 이제 바뀌고 또 뭐 OLED 뭐 QLED 막 이렇게 TV가 바뀌었죠.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네? 말하자면 TV가 하나의 예술품인 것처럼 좀 발전했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요게 아닌가. 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가 이제 TV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 1위죠.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보르도 TV입니다. 보르도 TV. 그래서 이 하이데거식 경영이 등장한 배경은 왜 그랬나 뭐 이거는 기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때는 변화가는 모습이 뭔지 아니까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만 트렌드가 종횡무진하는 시기에는 솔루션이 빅데이터로 갔다가 인문학으로 빠지는 다같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뭘 얘기냐면 되게 이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변곡점이다. 하이데거식 경영이 등장한 배경은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 김경민 대표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런 획기적인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그냥 TV는 그냥 집에 전자기기, 네? 전자기기 되게 하이테크 기기로만 봤는데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가구의 일종이 되고 이렇게 바뀐 건 어떻게 보면 이런 변곡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더 어소시에이츠 공동 창업자 미켈 라스무센 그 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뭐 그 The Moment of Clarity라는 The Moment of Clarity라는 책으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철학과 인문학으로부터 업의 본질을 묻고 답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또 같이 해나가면서 뭐죠.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그냥 감정적 존재다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답은 인문학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The Moment of Clarity라는 책 거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우리의 존재
우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합리적, 논리적 존재일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신발 이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발을 어떻게 사느냐에 관해서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가설 3개 뭔지 알죠? 어느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가설이 현실에 가까운 신발 구매 모델일 것 같아요? 예, 형로선 학생. 1번, 2번, 3번. 뭐죠? 첫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이 뭔지 알고 있고 정확한 사이즈와 원하는 색도 알고 있으며 어디서 가장 저렴하게 사는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목표한 상점에서 의도했던 가격대에 맞춰 원했던 신발을 산다. 뭐죠? 소비자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게 가설이고요. 그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신발을 사고 싶지만 어떤 모양,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사야 할지는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할지도 잘 모른다. 그러나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제법 괜찮은 신발을 발견하고 매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신발을 발견하고 매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는 거. 이게 가설 2예요. 세 번째는 나는 사실은 신발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사. 여러분 셋 중에 어느 거? 보통 2번을 많이 얘기하죠. 2번을 많이 얘기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필요하니까 사고. 네?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체 구매하는 구매자의 신발 구매자의 80% 정도는 3번이라는 거죠.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게 되고 또 본능적 충동으로 구매하고 이렇지가 않나. 실제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네? 우리 신발장이나 옷장에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하고 뭐하고 해서 사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다. 그럼 이거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고객은 합리적인 인간이며 특정 브랜드, 특정 가격대, 특정 디자인의 제품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면 고객은 자신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죠? 쇼핑을 하며
회사가 달아둔 제품 정보는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그죠?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는 숫자와 데이터로 고객을 분석하려고 하지만 고객은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응? 회사는 숫자와 데이터로 고객을 분석하려고 하지만 고객은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왜냐? 기업은 끝없이 분석하는가.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고 데이터를 수량화하면 제법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냥 일하기도 편하고 뭔가 데이터로 숫자가 나오면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도 유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라 이거죠. 응?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의 존재 의미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어떻게 보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달렸다. 그래서 왜 하이데거가 왜 하이데거 철학이냐, 왜 현상학이냐 이러면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한 사람은 사실은 데카르트였어요. 데카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건 이성적인 거죠. 또 객관적인 거고요. 또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이데거는 What does it mean to be a human being 하면은 인간이라는 게 과연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존재와 시간,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의미를 가질 때는 세계 안에 존재하면서 그 세계와 하나가 될 때이다. 인간은 세계와 분리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깊이 몰두하며 경험하는 존재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를 생각해 보면 기타리스트는 기타를 자신 또는 세계와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경영에 대입해 보면 기업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봐야 한다. 세계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해하려면 그 가족의 어머님 한 명만 봐서는 안 되고 뭐 어머님, 아버님, 뭐 형제 자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손자, 손녀까지 다 보면은 그 가족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족을 이해하려면 단지 어머니 한 명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인터뷰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피상적인 데이터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어머니 하나를 보고 가족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됐건 FGI 하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관찰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든 인간의 한 단면만 보고 추출한 데이터다. 피상적인 데이터. 핀 데이터. 근데 실제로는 thick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thick 데이터. 네? 깊고 두툼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전부를 연구해 만든 것이다. 그냥 단편적인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만 본 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계,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봐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 빅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깊고 두툼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네? 뭐 이제 고객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는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고객이 살고 있는 세계에 뛰어들고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키아라든지 코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쓰인 데이터, 말하자면 얄팍한 데이터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망한 거죠. 말하자면 뭐 고객들은 계속 휴대폰에 통화만 되면 되고 뭐 하고 저렴하면 좋고 잘 터지면 좋고 뭐 이 정도 하다가 그런 거고, 코닥은 또 아마도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술은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식 카메라에서 워낙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은 이걸 계속 쓰고 사랑할 거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의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걸 파악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결국은 고객이 살고 있는 세계에 뛰어들고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독일 축구 문화를 알고 싶다면, 독일의 축구 문화를 알고 싶다면 축구 경기장에 가서 막 열심히 응원하고 같이 즐기다가 펍에 와서 뒤풀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축구 잡지를 보고 뭐 읽고 TV 중계를 보고 인터넷 자료를 찾는다고 해도 직접 자기가 뛰어들어 가지고 경기장에 가보고 펍에 가서 막 이렇게 같은 팬들끼리 어울리고 이러는 것만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뛰어들고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 저기 다윈 있죠. 다윈이 어떻게 진화론을 찾아냈는지 이 보면 다윈은 항상 그 센스 메이킹 과정을 했다는 거죠. 센스 메이킹 과정이 뭐냐면은 항상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포커스 그룹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례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모든 사례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시작할 때 일체의 가설이나 편견도 없었어요. 가설이나 편견도 없었고 또 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그 연관성을 찾는데 몰두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센스 메이킹 과정을 통해서 했다. 이전에 그냥 단지 데이터를 보고 아무리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라도 뭐 관찰을 통해서 한 단면이라든지 일부분만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데이터로부터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그거 하는 게 수없이 많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식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도 몰라요. 그리고 답도 모를 때는 자꾸 이걸 경영학적인 숫자로 파컬류하지 말고 인문학으로 한번 풀어봐라. 인문학. 존재의 의미, 또 이유, 그런 거를 가지고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통적인 경영학적 사고의 문제를 디폴트 싱킹이라고 하고 하이데거식 접근을 센스 메이킹 싱킹이라고 한다면
띵이 아니라 thinking인데 잘못됐네요. 어떤 문제를 전자로 또 어떤 문제를 후자로 해결해야 하나요? 그래서 센스 메이킹이 필요한 문제는 아주 특별한 문제다. 센스 메이킹이 필요한 문제는 특별한 문제. 센스 메이킹이 필요한 문제는 특별한 문제.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얼마나 불확실하냐에 따라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리니어 프로블렘이라니까, 리니어라는 건 선형이라는 거죠. 선형이라는 건 쉽게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때는 기존 방법대로 정보를 수량화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최적이다.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리니어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리니어 프로블럼. 예측이 쉽죠. 두 번째 문제는 가설 문제, hypothetical problem이라고 해요.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정답은 잘 몰라요.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정답은 잘 모르는 문제, 가설과 같은 문제다. 예를 들면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로 할지 또는 애플 iOS 기반으로 할지 고민하는 것 같은 문제죠. 어느 게 좋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기존의 그 경영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고객은 안드로이드를 더 좋아한다. 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 소비자 일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답이 나오죠. 우리 뭐 여러분들 대학원 나중에 학위 논문을 석사관 박사관 쓸 때 항상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세워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얻은 데이터가 그 가설과 맞으면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전통적인 문제 방식으로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정답은 모를 때 그럼 가설을 세워서 실증 연구나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런데 실제 문제는 이 리니어 프로블럼이나 하이퍼세티컬 프로블럼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빅 언나운. 이거는 문제도 모르겠고 뭐 답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냥 뭐 그런 대로 팔리긴 팔리는데 뭐 옛날같이 팔리지도 않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아디다스 제가 이제 아디다스가 있어가지고 요 스포츠 마케팅 세미나 시간에 요거 파도로 던져보는데 이 아디다스 세계 이제 그 신발 스니커즈 고급 운동화 시장이 되게 크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나이키, 퓨마, 아디다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아디다스는 2003년 봄이 되니까 중장기 관련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매출은 뭐 그런 것도 증가하고 있고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영진은 뭔가 하여튼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석연치가 않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스포츠를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다. 네? 이미 헬스장과 조깅하는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필라테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뭐죠? 이상해. 뭐 매출이 그렇게 주는 것 같진 않고 그런 대로 그냥 팔리고 매출도 증가하고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빅나운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건데 아디다스는 설립 이후에 경쟁, 도전, 즐거움이라고 정의했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동기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건강이라 외모 관리였다. 네? 그래서 이 그래서 그냥 경쟁하기고 뭔가 스포츠라고 그러면은 경쟁을 하는 거고 막 도전하고 막 즐기고 이런 건였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이랑 외모 관리에 신경 써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를 깨달은 아디다스는 적극적으로 생활 스포츠용품을 확대했다. 그래서 워킹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헬스용 운동화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농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야구 운동화 시장은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워킹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헬스용 운동화 찾고 그래서 만약 아디다스가 당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거나 성장세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이게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그냥 시장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죠. 노키아나 코닥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스포츠 시장이 어떤 야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이런 경쟁 스포츠 테니스라든지 이런 데서 조깅이라든지 뭐 워킹이라든지 헬스용 운동화 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냐. 에? 이거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거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신호가. 회사의 비용 구조, 회사에서 쓰는 비용을 볼 때 광고비가 연구 개발비보다 많으면 이는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하고 있다는 뜻이고 무언가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징조예요. 회사의 비용 구조를 볼 때 광고비가 연구 개발비보다 많다면 이는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하고 있고 무언가 위기가 닥쳐올 거죠. 그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이러려면은 R&D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고나 판촉비가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뭔가 하여튼 위기가 닥쳐올 거라는 징조. 이걸 파악해요. 또 전략 미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경영진 중에서 누군가가 그건 아니다. 우리 회사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고 한다면 회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략 미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경영진 중에서 누군가가 그건 아니다. 우리 회사 방식과는 맞지 않다. 라고 하면 회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열린 사고방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업계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R&D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특허가 나온다면 이는 업계가 혁신적으로 뒤바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전조. 첫째, 연구개발비보다 광고 판촉비를 더 쓴다. 판촉비를 더 쓰면 이거는 무언가 억지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닥쳐올 거라는 거고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경영진 중에서 우리랑 맞지 않다고 자꾸 배제시켜버리고 무시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든 적극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R&D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특허가 나온다면 이는 업계가 혁신적으로 뒤바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회사 기업이 어떤 지금 변곡점이라고 그러면은 새로운 한 단계를 점프하거나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려면은 기존의 어떤 경영적인 사고, 디폴트 싱킹이라고 그랬죠. 그거로는 안 되고 뭔가 하여튼 새로운 sense making thinking, sense making thinking이 필요하다. 그래서 sense making thinking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 하이데거의 현상학 접근이다. 라고 해서 이제 레데 어소시에이츠가 이런 그 어프로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표 하나로 이제 정리된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했다고 그러면은 그 하이데거식 경영 솔루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레고 얘기했죠. 레고. 다음에 삼성전자 볼도 TV 얘기했죠. 또 뭐 요거 콜로플라스트 인공학문 의료기기 제조사 이것도 들 수 있고요. 또 아디다스 사례 이렇게 네 가지 회사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문제 진단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아간다고 봐요. 먼저 이제 레고를 보면 레고는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아이들은 과연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는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하고 막 이렇게 신제품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런 접근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접근은 안 되고 아이들에게 놀이는 어떤 역할인가? 아이들에게 플레이는 과연 어떤 역할인가로 바꾼 거예요. 놀이라는 게 과연 아이들한테 뭐고 어떤 의미가 있고 뭘 차지하고 있고 뭐 이런 거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아까 다 해진 그 운동화 옆구리가 터지고 해진 그런 운동화를 봤듯이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데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비디오 게임 같이 즉흥적이고 쉽게 쓸 수 있고 쾌락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레고도 희망이 있다. 더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더 작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유행했죠. 더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더 어려운 레고 모형을 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레고가 이런 식으로 원래 질문을 인문학적인 그 질문으로 바꿔서 거기서 팩트를 파인딩해서 그거에 따른 해결책을 놓고 요게 이제 레고 기업에 대한 하이데거식 경영 솔루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뭐 콜로플라스트, 아디다스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레고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잠깐 2, 3분 드릴 테니까 그 다음 거에 대해서 꼭 그걸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삼성전자는 어땠는데 원래 질문이 어땠는데 바꾼 질문은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파인딩을 어떻게 했고 마지막에 해결책은 뭐였고 요걸 한번 눈 감고 제발 그거 한번 스스로 찾아보기로 해요. 그리고 콜로플라스트는
인공학문 의료기기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인공학문 의료기기 제조사인데 이 회사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디다스는 어떻게 했는지를, 콜로플라스트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이건 저랑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삼성전자랑 아디다스에 대해서 이게 어떤지 해보도록 해요.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그 보르도 TV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은 더 그러한 TV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보르도 TV는 어떤 TV가 좋은 TV인가 해서 과연 가정에서의 TV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TV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가구의 일종이다. 가구의 일종이다. 그 거실에 TV를 중심으로 해서 거실에서 모인다. 이렇게 했고, 디자인이 중요하다. 전자제품이니까 하이테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자인을 유려하고 심플하게 만든 보르도 TV를 개발했다. 그리고 콜로플라스트라는 인공학문 의료기기 제조사는 어떻게 하면 인공학문의 누출을 막을 것인가, 인공학문의 누출을 막을 것인가 해서 사람들은 인공학문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런 원래 질문을 어떻게 하면 인공학문의 누출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인공학문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관찰을 통해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의 몸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언제든 누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체형에 따라서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뭐 이미 여러분들 설명했는데 경쟁이라든지 뭐 도전이라든지 스포츠가 경쟁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즐거움 그런 거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아름다움, 미, 건강, 외모 이런 거를 추구하더라. 이런 거를 추구하니까 요게 중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웰빙,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외모 이런 거다. 그래서 운동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래 질문을 바꾸고, 그래서 조사 결과로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웰빙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고, 해결책으로는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뭐 조깅하라든지 뭐 러닝하라든지 이런저런 그런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서바이브도 하고 생존도 하고 또 경쟁에서도 이기고 경쟁을 헤쳐나가고 서스테이너블리 갈 수 있는 그런 걸 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표에서 보면 원래 질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경영적인 사고로부터 뭐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제 학생이라고 치면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뭐 형로선이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공부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놓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결책도 생기고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 뭐 저는 사실은 이 사례는 길게 안 걸리고 한 제 생각에 30분 길어야 한 40분 정도에 설명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사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람들은 왜 운동할까 해서 아디다스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시장을 대비를 하는 아디다스가 그러니까 단지 그 야구나 뭐 축구나 뭐 이런 테니스나 이런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워킹이나 조깅이나 요가나 생활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이게 확대가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걸 가져왔다라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일단 레포트를 내면 지금 레고, 삼성전자, 콜로플라스트, 뭐 아디다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한국 학생들도 있고 중국 학생들도 있고 한데 좀 이걸 고민해 보세요. 이거 외에
이거는 벌써 이 사례가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으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죠.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그런 거로 요거 네 가지 외에 다른 표를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업과 제품을 골라서 요걸 만들어 보자. 이게 요건 일단 숙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레고라든지 그 삼성전자라든지 콜로플라스트, 아디다스 여기에 뭐 한국 기업도 좋고 중국 기업도 좋고 아니면 다른 글로벌 기업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새로운 기업 여기에 있는 4개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을 넣어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4개 넣어가지고 이런 표를 하나 완성하자. 이게 이번 주에 숙제예요. 그리고 그 숙제는 일단 해서 앞으로 대학원 수업은 도저히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해야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잠깐이라도 만나서 학교에서 얼굴 보던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때 숙제 가져오세요. 그럼 그동안 냈던 숙제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요거 하고 또 하나는 이 여러분들이 뭐 길게 뭐 작성할 레포트는 아닌데 하이데거 현상학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뭐 같이 제출하세요. 뭐 하이데거 현상학 하면은 뭐 수없이 많은 책이나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3페이지 이내? 네, 3페이지 이내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은 뭐 인터넷 포털만 찾아봐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거기 3페이지 이내로 좀 정리하고 근데 특히 정리할 때 우리 경영에서의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모습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요 표를 할 때 같이 제출하고 약간의 발표를 하고 그러는 식으로 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뭐 큰 숙제가 2개라고 보면 돼요. 이번 주는 하나는 이 레고, 삼성전자, 콜로플라스트, 아디다스 대신에 다른 기업들 4개 정도를 찾아서 한번 원래 질문과 바꾼 질문, 조사 결과,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 보라. 특히 뭐 스포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으면 더 좋고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좋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경영과 철학을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을 그 경영과 철학 중에서 우리가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하이데거 현상학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깊이 할 수는 없어요. 깊이 할 수는 없고 좀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표를 하되 특히나 그 경영학적인 오늘 배운 이런 사례에서처럼 경영학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영학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나 좀 한 3페이지 이내 그러니까 요 표는 다른 거고요. 표는 다른 거고 저거에 대해서는 현상학에 대해서는 한 3페이지 뭐 이내를 권고합니다. 이 표에 대해서는 이런 표를 작성하고 혹시나 요거에 대해서 이유라든지 이런 근거를 달고 싶으면은 뭐 그건 추가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제 레포트는 뭐 이렇게 양을 많이 하진 마세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얘기했을 텐데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은 결코
결코 길고 복잡하고 이런 논문을 쓰는 사람이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짧지만 표 하나로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자기의 파인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논문을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레포트 2가지를 낼게요. 예,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또 이 텍스트북에 대한 거는 아마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할 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티클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지금 요즘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래서 너무 좀 어려운 실증 연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병역적인 막 이렇게 복잡하고 최신 논문들을 좀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힘들 것 같아서 오가나이제이션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한 2~3편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요거는 일단 공부하고 제출 자체는 다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또 하는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준 건, 여러분들 이제 관료제라고 하죠. 관료제가 이제 뷰로크라시 이럽니다. 뷰로크라시, B-U-R-E-A-U-C-R-A-C-Y, 뷰로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료제가 이제 막스 베버라는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 석학께서 쓴 전통적인 논문이 있어요. 길지 않아요. 한 7페이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인데, 그 논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것도 또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제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짧은 그 논문을 그거 하니까 그걸 좀 공부하고 요약하고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 논문인데, 첫 번째 이제 뷰로크라시, 관료제의 특성에 대해서 뭐 크게 뭐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관료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이제 직책, 오피셜에 대한 그 직위에 대한 것들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런데 아주 전통적이고,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실 줄 알 거다 생각해서 제가 근데 혹시나 영어가 부족하고 그러면 대학원 공부를 하면은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뭐 그거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료제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주는데, 되게 제가 이제 짧은 내용을 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맛을 좀 보는 게 되게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책 자체는 Classics of Organization Theory. 제가 이거 뭐 혹시 팔면, 비싸지 않게 팔면 이게 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면은 사서 원서를 보면 제가 수업하기가 더 좋고요. 그래서 Classics of Organization Theory가, 저는 이게 3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9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논문들은 뭐 진짜 고전 같은, 주옥 같은 논문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경영의 역사, 사회학, 뭐 심리학, 뭐 철학, 뭐 조직론, 그래서 어떤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인적과학의 학문을 세웠던
그런 논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평생 옆에 두고 보면 좋아요. 저도 그런 의미로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이 책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책 표지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나 우리 책을 구매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구매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형로선 학생한테, 우리 반장 형로선 학생한테 보내면 형로선 학생이 다른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수업 때문에 지금 대학원에서 수업에 대해서 이번 학기 내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계속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학부 수업이면은 어쩔 수 없이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대학원 수업 같으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서로 만나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문 지도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학교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만나서 일정 시간을 같이 좀 수업 비슷하게 상견례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제 그걸 할 테니까, 몰라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하는데, 중간고사 전에 한 번은 분명히 우리 만나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거는 형로선 학생을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혹시 그 전에 제가 통화를 한 학생들도 있는데, 통화를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를 한 번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휴대전화 번호로 저한테, 여기 모든 학생들, 저를 못 만나봤던, 원래 잘 모르는 학생들은, 처음 온 학생들은 대학원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세미나를 듣고 있는 이름 누구고 누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주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드려가지고 서로 그래도 전화상으로라도 좀 인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얼굴을 보고 나면은 직접 만나진 않더라도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또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모색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제가 총 우리 이 클래스가 8명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반 정도는 만나본 것 같고, 나머지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잠깐 얼굴만 봤던지 아마 처음 본 학생들도 있고 할 텐데, 그 학생들은 저한테 휴대전화 번호를 주세요. 휴대전화 번호는 010-2532-3388 이고, 혹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면, 혹시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한국말이 어눌하다든지 좀 한국말이 미숙하다 그러면 하여튼 형로선 학생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여튼 접촉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그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셨죠?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는 다음 주에 나가야 되겠고, 이번 주에는 사례를 하나 했는데, 좀 생각할 게 많은 사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제가 짧은 숙제도 두 가지 또 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보시고, 또 논문도 이거랑 별도로 사진 찍은 거를, 캡처한 거를 제가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그거 할 때 모든 문제는 그런 거는 저한테 또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또 형로선 학생이 반장을 맡고 있으니까 형로선 학생을 통해서 잘 하기로 해요. 예, 다 이해하셨죠? 예, 저한테 연락 주시고 좀 우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 하여튼 빨리 이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예, 전화상으로도 통화를 하고 계속 그 컨택을 하기로 합시다. 예, 항상 다음 또 그거 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